요란하게 치겠고요.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은 흐리겠지만 대기는 공기가 매우 청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2.1도, 대구 21.3도로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높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오사카로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지난주 방북 결과를 들을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가 3차 정상회담을 위해 대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G20 회의 뒤에 방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9시간 동안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측에 광화문 광장의 천막을 오늘 오후 6시까지 철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우리공화당 측의 반발 속에 강제 철거를 둘러싼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됩니다. 네, 한반도 시계가 오늘부터 며칠간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G20 행사가 열리는데 그걸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오늘 그 첫 테이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끊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평양을 다녀온 시 주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들을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그러는 사이 미국은 북한과 별도의 채널로 접촉해가며 3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이 전했습니다. 2부 첫 소식으로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순방 첫날인 오늘 오후엔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오늘 회담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지난주 방북 결과를 듣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연합뉴스 등 통신사 합동 인터뷰에서 북미 양국 간 3차 정상회담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협상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도 했습니다. 북미 정상의 친서 교환으로 협상 재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걸 공개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협상 타결 방안으로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와 제재 완화 맞교환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전부를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폐기하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는 부분적, 단계적 제재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를 구체적 상태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변이면 충분하다. 영변 외 추가 핵시설도 폐기해야 한다. 이런 시각차로 2차 북미 회담이 결렬됐던 상황에서 영변 핵시설이 검증하에 전면 폐기된다면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실무 협상 제의에 응하는 것 자체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라며 북한이 실무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측면에서 분위기 띄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레 G20 행사가 끝나자마자 한국에 옵니다. 혹시라도 이때 김정은 위원장을 깜짝 만나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도 많았는데 일단 그건 아닌 걸로 트럼프 본인이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뭔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나눌 수는 있을 거라는 말로 묘한 여운을 남겼는데요. 워싱턴에서 김웅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이후 한국 방문 기간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ll be meeting with a lot of other people, not by him, but I may be speaking to him in a different form. 다만 김 위원장과 다른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이 주목됩니다. 만나지는 않더라도 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오가고 있는 북미 정상 간 서신 교환이 방한 기간 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한 것인지, 한국에서 김 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다른 방식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일정으로 확정 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 방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성사된다면 DMZ에서 대북한 주요 메시지를 밝힐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도 이번 방한 기간에 안 만난다는 것이지 어느 시점에선 만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No mention of another meeting? Maybe there was, but we, at some point we'll do that. 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방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다른 방식의 북미 정상 대화 등을 북한과 구체적으로 협의할지 관심입니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에서 언급한 북미 간 실무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아보자는 것이 본격적인 북미 간 협상을 의미하냐는 KBS 질의에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전제 조건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북한과의 협상에서 전제 조건이 없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찌 보면 상당히 다정다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을 대할 때의 태도고 중국을 상대할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 G20 행사 기간에 미중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서 무역 합의가 안 나올 경우 추가 관세를 매길 거라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물론 현재까지의 물밑 협상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김초루 특파원이 뉴욕에서 보도합니다. 시진핑 주석과 합의가 안 되면 매우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며칠 동안 중국과 무역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중국 경제가 약화돼 중국 지도자들이 더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상대하는 또 다른 계획은 한 달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고 그들과 점점 더 적게 거래를 할 것이란 말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국 통화를 탁구공처럼 평가절하한다며 위안화 절하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광범위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25%가 아닌 10%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의 90%는 마무리됐고 협상을 완료할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정상의 만남을 앞두고 협상 타결을 위해 행동보다는 조심스럽게 상대 의사를 타진하는 상황으로 해석했습니다. Nobody wants to muddy the water before Osaka, and they don't want to muddy the water if it looks like the environment will be improved after Osaka and there'll be a runway to a trade deal. 미중 정상회담은 G20 정상회의 이틀째인 오늘 29일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치열한 수싸움을 계속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초루입니다. 네, 어제 오전 시작된 장맛비가 지금도 영남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차츰 줄어들어서 오후 들어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모두 그친다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현장 연결합니다. 최위지 기자, 부산은 밤새 비가 내렸잖아요.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빗줄기는 조금 약해진 상태입니다. 비구름대가 점차 빠져나가면서 더 이상의 큰 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전 7시를 기해 부산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도 점차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 내린 비의 양은 140mm 정도입니다. 부산은 오늘 새벽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예상됐는데요. 새벽 사이 한때 세찬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지면서 관계 당국은 긴장한 상태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비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는 현재까지 12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 대부분 하수영유 등의 피해여서 배수 지원 등 안전 조치가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오늘 아침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워 교통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산사태 위험이 크거나 상습 침수 지역, 해안가 저지대 주민들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비는 오전까지 내리다 오후부터 경남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 전선은 내일 일시적으로 일본 열도로 남하했다가 토요일인 모레 다시 북상해 강한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네,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부산과 영남 지역 상황 알아봤고요. 이번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베이지 캐스터,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지역은 어디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영남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지만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와 강원 등 일부 내륙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100m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동하실 때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 내린 비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제주도에는 300mm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했고 부산에도 17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반면 예상보다 장마전선이 많이 북상하지 못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고 영남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내륙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영남 해안에는 60mm가 넘는 비가 예상되고 그 밖에 영남 지역과 전남 동부 지역에 10에서 40mm, 강원 남부와 전북 동부 지역에도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은 흐리겠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까지 나타나면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2.1도, 안동 20.7도, 광주 21.7도로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춘천 32도까지 오르겠고 대전과 광주 29도, 대구 30도 예상됩니다. 오늘 습도가 높아서 전국에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 동해상과 제주해상에서도 물결이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차량 화재가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또 부산 해운대구 버스 전용 차로에서는 지난 20일에 이어 또다시 땅이 쑥 꺼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차량이 가득한 도로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불길에 휩싸여 뼈대만 남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판교 분기점 근처 달리던 승용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 47살 우모 씨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을 끄는 과정에서 주변 도로가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엔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전북 부안군에서는 주택 앞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18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엔진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일부가 푹 꺼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부산 해운대구 중앙버스 전용 차로에 가로 1m, 세로 3m, 높이 10cm 규모의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높이 1m의 땅 꺼짐, 즉 싱크홀이 발생해 긴급 보수 공사를 한 곳입니다. 경찰은 해당 차로를 통제하고 버스를 우회시켰습니다. 해운대구청은 장맛비로 땅속에 빗물이 스며들어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비가 그치면 보수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씨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9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귀가했는데 경찰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는지 강병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전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 씨를 태운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양 씨는 어제 오후 4시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이른바 성접대 의혹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9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성접대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고급 식당에서 말레이시아 출신 자산가 조로우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른바 정마담으로 불리는 여성이 유흥업소 여성 10여 명을 불러 모았고 식사 자리 이후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같은 성접대 의혹에 양 씨가 실제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는 성접대 의혹에 대해 식사 자리에 참석한 건 맞지만 먼저 자리를 떴다며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이 자리에 동석했던 가수 싸이 씨도
참고인 신문으로 불러 조사했고 정마담을 비롯한 유흥업소 관계자들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유흥업소 여성들이 어떻게 동석하게 됐는지, 식사 이후 성매매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싸이 씨와 정마담 모두 당시 성매매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는 앞서 YG 소속이던 가수 비아이의 마약 의혹과 수사 무마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 14일 YG 총괄 프로듀서 등 모든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우리공화당, 옛 대한애국당이 설치한 천막 3개를 서울시가 어제 강제 철거하자 그 옆에 또 다른 천막 여러 개가 또 설치됐습니다. 물론 설치 주체는 같습니다. 서울시는 이것도 오늘 중으로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하면서 관계자 고발 그리고 철거 비용 청구 등의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광화문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파란색 천막이 광화문 광장 한쪽 편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시가 천막 3개를 철거한 이후 6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흰색 천막 2동이 추가로 더 세워지면서 천막은 모두 8개로 늘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더 물러서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최초 약속한 대로 2동을 헐면 4동을 치겠다고 분명히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어제의 폭압적인 철거 행포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서울시는 고발장 접수로 맞대응했습니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국유재산법 위반 등 여러 법률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의 불법 행위에 연대 책임을 묻고 천막 철거 비용 2억 원을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연대 책임을 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원진 대표의 월급에 우리가 가압류를 할 생각입니다. 월급 있고 다 재산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끝까지 이것은 받아낼 생각입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 측에 행정대집행 개국장을 전달하고 오늘 오후 6시까지 천막 자진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행정 절차상 개고장을 보낸 뒤엔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수 있어 강제 철거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이 또 우려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다음 달쯤으로 예상되는 개각을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장관 하마평에 조국 민정수석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서 자유한국당 등의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마냐 아니냐, 내년 총선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였습니다. 지난달 문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국 수석에게 무슨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문 대통령의 의중은 바로 차기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법무장관 기용설이 보도됐는데 조수석이나 청와대나 아무런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검증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라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읽힙니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맞춰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장관도 개각 대상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진선미 여가부 장관, 이계호 농림부 장관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등 67개 부처의 개각이 검토 중입니다. 총선 역할론이 제기됐던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일단 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은 좀 더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수석 장관설에 자유한국당은 선전포고라고 반응했습니다. 반헌법적 패스트트랙 폭거의 주 책임자를 사법 질서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입니다. 인사는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해 9월 정기국회 이전, 이르면 다음 달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역대 한국인 11번째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이 회장은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34차 IOC 총회에서 추천 후보 10명을 대상으로 한 전자투표를 통해 과반 넘는 찬성표를 얻어서 IOC 신규 위원으로 뽑혔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승민 선수위원과 함께 2명의 IOC 위원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미국서 공개된 사진 한 장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중미 이민자 아버지와 어린 딸이 미국 국경을 헤엄쳐 건너가려다가
함께 부둥켜 안고 숨진 모습의 사진인데요. 국경에서 일어난 이 비극이 알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최동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대 남성과 2살 아기가 강가에서 나란히 엎드린 채 숨져 있습니다. 아빠는 티셔츠로 아기를 감쌌고 아기도 아빠 목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 부녀가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다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갔습니다. 강 맞은편에선 아내이자 엄마가 이 비극적인 광경을 눈물과 비명 속에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Madre no quiere que sus hijos estén tan lejos pero como a ellos se les metió esa idea en su mente de que se querían ir.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 같은 비극에 깊이 슬퍼하고 있다면서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교황청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지난해 국경 인근의 강과 사막에서 사망한 이민자는 283명. 게다가 미리국 아이들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교도소 같은 시설에 갇혀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까지 공개됐습니다. And the sad fact of the matter is we can do something about this. If the president would stop playing all the political game of blame, blame, blame.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하원은 뒤늦게 5조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국경 보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G20 정상회의에 맞춰서 다시 모였습니다. 평일인데도 지난밤 사이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앞서 오전에는 시위대가 G20 참여 국가들의 영사관을 찾았습니다. 자신들이 왜 이 법안에 반대하는지 호소했는데 이 소식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늦은 밤 홍콩의 중심가가 검은 옷을 입은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손팻말들 속에서 지난 시위에선 볼 수 없었던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도 눈에 띕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시민들은 부쩍 줄었습니다. We step up, we come out to say what we need to say so that the government will know that we are not just sheep. 집회가 끝난 뒤 일부 시위대는 지난 10일 경찰의 강경 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경찰 본부로 향했습니다. 평일임에도 대규모로 열린 이번 집회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G20 정상회의에 맞춰 열렸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이번 G20에서 홍콩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시위대는 오전에는 중국을 뺀 G20 참여국 19개 나라의 홍콩 주재 총영사관을 차례로 찾아갔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송환법 철폐 투쟁에 나서게 된 이유를 영어와 그 나라 언어로 작성해 전달했습니다. 我哋就想透過遞信呢個方式，令到佢哋會喺G20呢個會議度提出我哋香港人嘅訴求。 중국 정부는 G20에서 홍콩 문제가 논의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단호한 가운데 회의가 열리는 오사카 현지에서도 송환법 완전 철회 등을 요구하는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훈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은평구 읍명초등학교가 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학교엔 150여 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었고 같은 건물의 병설 유치원에도 아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두 분이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대피시키고 자신들은 한때 고립됐었는데 이분들 덕분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학교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1층엔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진압에 나섭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당시 학교엔 학생과 교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과 후 수업 10개 과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불길이 시작된 곳은 지상 1층 쓰레기 집화장.
불길은 학교 주차장을 거친 뒤 건물 외벽을 타고 번졌습니다. 5층짜리 학교 건물이 순식간에 불과 연기로 휩싸이자 학생과 교사들이 놀라 서둘러 대피했습니다. 교실에 막 불이 나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무섭고 긴장되고 슬프고 막 큰 불로 이어질까 봐 되게 긴장이 됐었어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생 12명도 학교에 남아있다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교사들이 나서 학생들을 모두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며 대피를 돕던 30대 여교사 2명이 화장실에 고립됐다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를 했고요. 마지막까지 2분 선생님이 애들을 대피시켰어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학교 건물 일부 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정상 작동 여부 등 다른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다시 한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이라든가 갑질 사건이 아니고 이번에는 남편 폭행 혐의 등의 가정사입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폭행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지난 2월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당시 남편 박모 씨가 공개한 자료에는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다 부신 건 뭐야 이거?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네가 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넉 달여의 수사 끝에 경찰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아동학대 혐의는 일부 기소 의견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 가운데 일부 증거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지분을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긴 것에 대해 이혼 소송과 관련한 재산 분할을 피하려는 의도라며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해당 지분은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으로 지분을 처분한 시점도 이혼 소송 전이어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유리한 위치를 갖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서울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중대 사망 사례가 몇 해 전에 있었나 봅니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한 전공의가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서 환자가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김지숙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찰이 한양대학교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료 사고가 났는데 이를 은폐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병원 의무기록실과 법무팀 사무실 등을 들러 환자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4년 말 이 병원에서 30대 남성이 당뇨족 재건 수술을 받은 후 숨진 것과 관련해서입니다. 당시 수술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려졌지만 환자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한 전공의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적정량보다 훨씬 많이 투여했다는 겁니다.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듬해인 2015년 1월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펜타닐을 처방한 사람은 1년차 전공의였던 A씨로 지금도 한양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나요? 당시 수술 책임자였던 교수는 이를 병원에 보고했지만 해당 전공의는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환자 가족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당시 의대 교수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또 어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진료기록부를 분석해 보건복지부의 의료사고 여부에 대한 감정을 맡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선 수요일에, 나고야에선 금요일에 일본의 평화운동가들이 우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강제징용자들을 돕기 위해서 매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떤 부분은 자기 일도 줄여가면서 30년째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돕고 있고 어떤 할머니들은 멀리까지 가서 강제징용 피해 흔적을 찾아 나서기도 했는데요. 일본 정부와는 달리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행동으로 사죄하고 있는 일본의 양심 세력들을 이승철 특파원이 만나고 왔습니다. 한국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는 일본 사람들. 매주 오사카 등 세 곳에서 번갈아 수요 집회를 열고 있는 이들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일본 시민들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평화운동가들은 지난 80년대 군 위안부 그리고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연이 닿은 뒤 줄곧 일본 내 소송을 지원해왔습니다. 93年ですねこれで。93年の。ここで交流会したんですみんなで。 아, この場所で。 하나우사 부부는 할머니들을 돕기 위해 종업원이 7명이나 되던 큰 식당을 현재 작은 규모로 줄였고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도 만들었습니다. 30년간 걸어온 길. 소송은 끝났지만 지금도 매년 한국으로 가 할머니들 만납니다.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어도 할머니들 덕에 부부 사이는 더 좋아졌다며 웃습니다. 精神的な面で豊かになっていって収入が減った以上に豊かになってありがたかったなと感謝しています。 오키나와에서 징용자와 위안부 피해자의 흔적을 찾는 할머니 활동가들. 매주 금요일이면 미쓰비시 앞에서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나고야의 금요 행동입니다. 홋카이도 탄광의 비극을 기억하는 현지의 연구자들. 日本でも裁判してたんだなって聞いてびっくりするとみんなでやってきた被害者の方にね共感してくれる人が多いです。 진실을 알리고 피해자들을 보듬기 위해 노력해온 일본 양심 세력의 목소리는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네, 도심 곳곳에 치우지 못한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고대 유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로마 시내의 최근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쓰레기들이 계속 방치된다면 시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여름철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비상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뿌연 먼지가 길거리를 가득 채웠고 도로 곳곳에 파편이 널려 있습니다. 주차된 자동차 위에도 먼지와 파편이 가득한 가운데 사람들이 쓰러진 부상자를 옮기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 5층짜리 건물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 구조 활동에 나섰고 지금까지 4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네, 제주의 유명 관광 상품 중에 하나죠. 잠수함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내부에 설치된 배터리가 터진 건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운항 중에 난 사고가 아니라서 관광객들은 다치지 않았고 다만 정박 중인 상태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직원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박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 119 구급대원들이 잠수함 안에서 밧줄을 끌어당깁니다. 한 남성이 밧줄에 매달려 비좁은 잠수함 입구를 빠져나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의식을 잃은 채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제주도 서귀포시 사계항에 정박해 있던 13톤급 관광용 잠수함 내부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오전 9시부터 이곳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잠수함 내부에 설치된 배터리가 폭발한 겁니다. 이 사고로 잠수함 내부 의자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직원 8명 가운데 51살 김모 씨와 25살 현모 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53명을 태울 수 있는 잠수함에는 사고 당시 관광객들이 타고 있지 않아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작업인데 갑자기 한 것 같은데. 어떤 작업 하시고 있었는지 말씀. 저도 정확하게 저도 지금 아파가지고 좀. 직원들이 폭발로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잠수함 회사 측은 이번 폭발 사고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 관광용 잠수함 폭발 사고가 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잠수함 정비 작업 직원들과 회사를 대상으로 폭발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정비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개봉 영화 소식 알아봅니다. 이번 주 극장가에는 거친 남성성으로 무장한 한국 영화와 할리우드 영화 두 편이 나란히 개봉해서 흥행 대결을 펼칩니다. 송형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나만 기억하면 돼. 잔혹하게 살해된 고교생 시신이 발견되고 범인을 쫓는 강력팀장 한수와 경찰서 내 라이벌 민태, 조직 내 알력 다툼을 벌이는 두 형사는 자신이 먼저 살인범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증거에 목마른 한수가 마약 브로커와 해서는 안 될 거래를 하면서 사태가 점점 꼬입니다.
지난해 한국 영화 최다 출연자인 이성민과 유재명 두 배우의 심리 대결이 눈에 띕니다. 이 형사 편을 들 건가, 저 형사 편을 들 건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또 이 영화를 전체를 통해서 과연 진짜 괴물은 누군가라는 화두를 던지는데 불같이 뜨거운 열정 속에 또 냉철한 이성이 또 도사려 있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어떤 그 표면 밑에 뜨거운 용암 같은 것이 들끓는 어떤 그런 캐릭터, 그 둘의 남자들의 심리 이야기입니다. 키아누 리브스의 청소년 관람 불가 액션 존 윅 시리즈 3편입니다. 국제 암살자 연맹의 규칙을 어겨 파문당한 주인공은 현상금이 1,400만 달러에 이르며 전 세계 킬러들의 표적이 됩니다. 시리즈 팬들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전편에 없던 동양 무술을 비롯해 다채로운 스타일의 액션이 화면을 채웁니다.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연인을 응원하던 제프. 폭탄 테러로 두 다리를 잃습니다. 영화는 갑작스러운 재앙을 맞은 주인공과 그 주변 인물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 관객을 이끕니다. 불행한 일로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인물들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내면의 목소리 사이에 어떤 차이를 느끼는지를 들여다봅니다. 배우 제이크 질레놀이 실존 인물의 고뇌를 진중하게 표현한 수작입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원산지를 속인 식사자가 배달 앱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유통된다는 뉴스를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KBS 보도가 나간 후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현장 동행 취재했습니다. 단속 반원들이 배달앱 전문 업체에 들이닥칩니다. 냉장고 안을 뒤지자 대패 삼겹살과 목전지가 쌓여 있습니다. 이 업소 배달앱에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취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수입산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산이랑 미국산이랑 단가 차이가 좀 나나요, 많이? 많이 나죠. 얼마나 나나요? 키로당 때울 때. 키로당 한 2,000원 정도는 사야 돼요. 업소 측에서 원산지 둔갑을 시인하자 바로 행정처분이 떨어집니다. 돼지고기 거짓 표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3개 나가는데요. 첫 번째는 표시 바로 시정하시라고 시정명령 통지가 하나 나가요. 두 번째는 공표라고 해서 해당 업체는 배달앱에 국내산 돼지고기를 쓴다고 표기해놓고 미국산과 독일산을 사용하다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전남에서 엄선한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국내산 김치를 쓴다는 또 다른 배달앱 업소. 하지만 외국산 두부가 발견됐고 중국산 김치 상자 또한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배달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업체들에서 원산지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논에서는 이에 따른 단속을 대대적으로 단속반이 무작위로 덮친 배달앱 업소 20곳 가운데 원산지를 속인 업소는 7곳이나 됩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붉은 수돗물 피해를 겪었던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 수백 명이 비슷한 피부병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달 말 혼탁한 물이 나온 뒤에 증상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어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등에 울긋불긋 발진이 일어났습니다. 증상이 생긴 지는 열흘 전쯤이지만 여전히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빨갛고 요런 거예요, 요런 것들. 요런 것들. 다른 주민들도 붉은 반점이나 가려움증 등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부병 증상을 보이는 주민들은 전체 5,600여 가구 가운데 250명가량이나 됩니다. 주민들은 지난달 말 나왔던 붉은 수돗물이 원인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집단 발병 시점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수도 배관 밸브를 잘못 건드려 붉은 수돗물이 나온 이후라는 겁니다. 수돗물 상태가 좀 냄새도 그렇고 피부도 자꾸 이렇게요. 그 발병이 이상하게 빨갛게 달아오르고 이러니까. 당시 평택시에서는 간이 검사를 해서 기준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물 색깔도 하루 만에 나아졌다고 하지만 수돗물 속에 어떤 성분이 계속 남아 있었을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우선은 수전 쪽에 거름망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물질이 상당수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수도꼭지 거름망에 끈적끈적한 이물질이 보이는가 하면 샤워기 필터가 단기간에 변색된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피부병 집단 발병 사태까지 벌어지자 평택시 보건소는 원인 규명을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정밀 검사도 진행해 이달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주민들은 피부병과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배송 서비스 뒤에는 제도권 밖에 있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달원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택배와 오토바이 배송 등에 대한 근거 법을 마련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물품들, 1시간에 5, 60개씩 배달하려면 하루 종일 뛰기 일쑤입니다. 개인 사업자 신분이지만 본사와 계약을 맺어 사실상 노동자인 특수 상황. 쉴 틈 없이 일해도 고용은 불안합니다. 못하겠어? 그럼 그만둬. 하면 끝인 거예요. 왜냐? 법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가 법이었거든요. 늘 시간에 쫓기는 오토바이 배달원 역시 사고가 나도 보호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 사고의 위험은 항상 있어요. 그거를 뭐 다 일일이 다 캐치하면서 케어하면서 다닐 수 없는 게 지금 이 배달 대행의 현실이고요. 배송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택배업은 20여 년 전 화물 자동차법에 속한 이래 바뀐 게 없습니다. 퀵서비스나 배달 대행업은 아예 관련 법도 없습니다. 노동자로 인정하고 보호해달라는 주장이 커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생활분류 서비스 산업 지원 및 관련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택배기사의 고용 안정을 위해 3년간 전속 계약을 유지하고 배송 대행업체 인증을 위해선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배달 종사자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노동 3권 보장 등 더 적극적인 조치를 희망했습니다. 배달 사업자들이 책임을 묻는 방식의 구체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택배기사와 오토바이 배송 대행 종사자는 1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수원시의 상징과도 같은 조선 정조대왕이 한글로 적은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정조대왕의 여동생 청선공주의 남편인 홍은위, 정제화의 후손들이 기증을 했는데요. 한글 글씨 외에도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자료가 1000여 점이나 됩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 사이 계속 잘 지내느냐, 본지 오래니 섭섭하다. 200여 년 전 조선 정조대왕이 여동생 청선공주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신은 더위 때문에 앓고 있다며 무더위에 안부를 묻는 내용이 정조 특유의 한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정조의 한글 글씨는 보기 드물어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입니다. 또박또박 적힌 이 한문은 정조가 왕세손 시절인 15살 때 지은 시입니다. 국가 행사를 기념하며 왕실과 신하들이 지은 시를 모은 갱진첩에서 나왔는데 왕세손 시절 정조의 한문 글씨 역시 희귀한 자료입니다. 이 유물들은 청선공주의 남편이자 사도세자의 사위인 흥은이 정제화의 후손들이 수원시에 기증했습니다. 흥은이의 위는 왕실의 사위인 부마에게 내리는 일종의 자기입니다. 정조 임금님이 계신 이곳 수원 화성박물관에 이 유물들을 기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증자들 가운데 특히 정제화의 초상화는 사실상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조선시대 부마 초상화입니다. 용문이 비단 위에 실제 실로 짠 것처럼 그려진 학과 여러 문양이 당시 그림 수준을 보여줍니다. 보존 상태까지 양호해서 보물급 자료로 평가됩니다. 왕실 부마로서 한 집안에서 200년 넘게 이 많은 유물을 관리하고 보존해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수원시는 기증자료의 상태와 내용 등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 일부 자료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일부 상습 정체 구간을 제외하고는 오늘 아침 대부분 구간 소통 원활한 편입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안전운전, 배려운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림픽대로 방화대교 부근 정체 외에는 대부분 구간 어제보다 여유로운 모습이며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창동교 이전부터 성동분기점까지 긴 구간 지체와 서행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로 서울대 입구역에서 까치고개 사이 신호 여유롭게 받으면서 통과할 수 있고 통일로 도심 방면 연신내와 홍은로토리 부근 모두 수월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동작대로 사당역에서 이수역 사이 간간히 서행하는 모습이며 언주로 도심 안쪽 내곡나들목과 매봉터널 사거리 등에서 더딘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가 있을 예정이며 올림픽대로 마곡대교 150m 지점 인근의 보수공사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요즘 달라진 길거리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이 환하게 튼 아침에 이루어지는 출근길 음주 단속입니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 운전이 주요 대상입니다. 단속 전날에만 150명이 넘는 운전자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됐습니다. 사실 숙취 운전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출근 시간대 음주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8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 음주 사고 10건 가운데 한 건은 출근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몰다 발생했습니다. 최근엔 유명 배우와 프로야구 선수가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아침 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올해 초엔 현직 검사가 숙취운전으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숙취운전의 위험성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검증된 사안입니다. 통상 체중 70kg인 남성이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면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는 최소 4시간, 2병을 마셨다면 8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전날 밤 과음을 했다면 충분한 숙면을 취했더라도 아침까지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영국의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숙취 운전자는 맑은 정신의 운전자보다 운전 속도는 시속 15km가량 빠르고 차선 이탈은 4배, 신호 위반은 2배나 많았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단 한 잔의 음주운전도 용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젠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인식 전환이 시급합니다. 특히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대리운전을 하는 식으로 운전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이자 잠재적 살인 행위입니다. 아침 출근길 술이 덜 깬 채 차를 모는 숙취 운전 역시 더는 실수가 아니라 범죄 행위입니다. 뉴스 SLS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오사카로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지난주 방북 결과를 들을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가 3차 정상회담을 위해 대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G20 회의 뒤에 방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9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측에 광화문 광장의 천막을 오늘 오후 6시까지 철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우리공화당 측의 반발 속에 강제 철거를 둘러싼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됩니다. 경기도와 충남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 영남 지역에도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강수량이 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영남 지역에 5에서 30mm, 강원 남부와 호남 동부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고 영남 지역은 오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요. 경남 지역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까지 나타나면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2.2도, 대전 21.6도, 대구 21.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대전과 광주 29도, 춘천 32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 자체도 높겠지만 오늘 습도도 높아서 전국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 남해상에서도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광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려왔어 불가사리가 내려왔네 무엇하러 내려왔나 쇠 잡아먹으러